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냈어요? 자, 오늘 칠레 들어갈게요. 멕시코하고 칠레하고는 독립 이후의 환경부터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여러분들 여러 차례 들어서 잘 알겠지만 멕시코가 있던 지역은 원래 멕시코 시티, 오늘날의 멕시코 시티는 어느 제국이 수도였다고 그랬어요? 아스테카 제국이 수도였고 1521년에 정복자,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스테카를 정복하고 그 자리에 구항구를 설치했어요. 오늘날 멕시코 시티 자리에. 그리고 멕시코의 남쪽 유카탄 반도, 오늘날의 멕시코 남부 유카탄, 과테말라 이쪽에 있는 지역은 마야 문명이 있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멕시코는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인디오 문명이 존재하던 곳이었고 정복 당시부터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았겠죠. 그리고 아스테카 지역에서, 멕시코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 은광이 있었습니다. 발견됐고 지속적으로 그게 유럽으로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멕시코는 스페인 식민지 내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정복자와 인디오 간에 엄청난 혼혈이 일어나서 현재까지도 그 결과 멕시코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건 누구다? 메스티소. 그 다음에 인디오. 제일 많은 인구 분포는 메스티소고 인구의 한 60% 가까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인디오 분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한 20% 가까이 될 거고, 나머지 10%에서 20%가 채 안 돼, 10%가 좀 넘고, 그 정도가 아마 그 백인이 될 거고. 그래서 멕시코는 무슨 국가다? 메스티소의 국가고, 메스티소가 다수를 차지한 나라인데 비해서 다섯째 마당에서 한 칠레와 여섯째 마당에서 한 우루과이는, 우루과이가 아니라 아르헨티나에는 독립 당시에 거의 인구가 살지 않던 지역이에요. 혜진아, 지도 한번 띄워볼래? 남미 지도. 남미의 지도를 보면은 사실은 이 북미 멕시코에는 아스테카와 마야의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있었고, 페루 있죠? 이 페루를 중심으로 에콰도르, 콜롬비아 남부,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일부, 파라과이 일부 해서 여기까지 지역은 거대한 잉카 제국이 존재하던 곳이고, 이게 스페인 정복자 피사로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문명도 거대한 인디오 문명, 잉카 문명이 지배를 받던 곳이고요. 스페인 정복자에서 멸망됐고, 여기서도 엄청난 금과 은이 발견됐고, 금과 은가 있어서 유럽으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고요. 자, 여기 보면 쿠스코 있죠? 쿠스코가 그 깨추아어로 세계의 배꼽이라는 뜻인데 잉카 제국의 수도였어요, 여기가. 잉카 제국은 그야말로 대제국이었어요. 인구 1000만이 넘는 대제국이었는데, 자, 보세요. 반면에, 그래서 인구 분포를 보면은, 페루 있죠? 페루는 오늘날도 인디오 인구가 90%가 넘어요. 메스티소 인구보다는 인디오 인구가 90%가 넘고요. 나라마다 메스티소 인구가 다수를 차지한 나라가 있고, 인디오 인구가 다수를 차지한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백인 인구가 다수를 차지한 나라가 있는데, 요 페루는 오늘날도 인디오 인구가 90% 넘고, 파라과이나 볼리비아도 인디오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라과이는 백인 인구 하나도 없어요. 왜 페루만 해도 인디오 인구가 90%를 차지하지만 소수의 백인이 모든 정치, 경제 권력을 독점합니다. 가끔 가다가 인디오 출신이 대통령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 경제 권력은 내놓은 적이 없고요. 근본적인 근간의 모든 보수당의 정치 권력은 소수 백인이 잡고 있고요.
자, 보면은 이 파라과이는 왜 백인이 하나 없죠? 모든 라틴 국가에서 인디언인가 90%든 메스티스가 90%든 항상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건 소수 백인인데 이 파라과이는 예외인 게 이유가 뭐냐면 파라과이는 독립 이후에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데 원래는 파라과이 영토가 한 이만큼이 됐어요. 근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주변국을 상대로 전적해 버렸어요. 세 나라가 합동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하고 3개국 연합이 파라과이를 침공했고요. 그 결과 파라과이는 백인 인구 전원이 전멸했어요. 남자가 씨를 안 말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전체 남자 인구의 90%가 죽었거든요. 파라과이 전쟁 이후에 남자의 90%가 죽었다는 얘기는 결혼 정년기에는 성인 남자는 다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고 어린아이와 노년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파라과이 한때 성비가 남녀 성비가 1대 9였습니다. 그 결과 파라과이는 백인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씨를 말리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백인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전부 죽었고 그래서 그 결과 파라과이는 이렇게 줄어들었죠. 바다가 없어요. 볼리비아도 원래 바다를 명한 땅인데 칠레하고 맞붙었다가 이렇게 쪼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남미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가 원래는 가장 강력한 국가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영토가 제일 넓어요. 근데 항상 독립 이후에 현재까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실은 최대 강국은 누구냐? 이 모든 남미 국가에서 가장 영토가 작은 칠레입니다. 칠레를 알아야 될 거는 지리적 고립감, 지리적으로 굉장히 고립됐어요. 지리적인 고립감이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했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기에 또 한 가지 하려면 그리고 또 지도를 보세요. 페루는 인디오 인구가 90% 남았다고 했죠. 파라과이도 인디오밖에 안 남죠. 인디오 메스티우스밖에 안 남아 있어요. 백인들은 다 몰살당하고. 자, 칠레 있죠.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 지역을 보세요. 이 지역. 원래 이 지역은 발달된 인디오 문명이 없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더 남쪽 내려가면 여기가 어디예요? 남극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앞에서 뒤에서는 여기 띠에라델 푸에로가 있고 푼테아데 아레나 띠에라델 푸에로가 세상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땅끝 마을이에요. 저희 관광객들이 꽤 많이 가는 게 우리 해남 관광객들 가는 이유가 한반도의 땅끝 마을 찾아서 해남 가죠. 그거 찾듯이 띠에라델 푸에로가 있고 여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이 있는 곳이라서 여기 가면 뭐 나도 안 가봤는데 스탬프 찍어주고 뭐 좋은 추억이 있다고 하는데 난 추운데 가기 싫어가지고 1년에 6개월은 밤, 1년에 6개월은 계속 낮밖에 진행이 안 되니까는 어쨌거나 한국에 있는 남극기지도 이쪽에 있죠. 전부 여기서 비행기를 띄워서 물자를 보급하는 중간 기지 상황에서 갑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는 버려진 땅이 남극 누가 생각했어요 옛날에. 여기는 인디오 문명이 없었고 이쪽도 뭐만 있냐면 팜파지대만 있어요. 팜파스라고 거대한 초원이에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지리 시간에 비해서 고등학교 지리 배우면 안 돼요. 배워요? 역사는 배우고 지리 배우래? 자, 거대한 팜파 지역이에요. 거대한 팜파 지역인데 발달된 인디오 문명도 없었고 그냥 초원이었어요. 또 한 가지 초원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소와 말로 강력히 차 있어요. 한 가지 1492년 콜럼버스 발견된 신대로 젊은 이전에 나타나니까 소와 말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갖고 왔어요. 자, 스페인 사람들이 아스테카가 발견돼요. 잉카가 정복돼. 아스텍과 잉카가 정복되고 엄청난 양의 금과알이 발견되고 전통자들이 엄청난 양의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그걸 동경해서 나머지 스페인 사람 유럽인들이 너도나도 황금 제국 또 다른 아스텍과 잉카 제국을 정복하려고 너도나도 라틴 아메리카로 정복이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야. 누군가가 정복한 내 친구였었는데 아스텍과 영국에서 금을 진짜 셀 수 없을 정도로 금을 벌어서 억만장자가 됐더라. 여러분들 한번 목숨 걸고 해보고 싶지 않겠어? 안 해보고 싶을 것 같아? 야망을 가져야 돼. 목숨 걸고 한번 해봐야 잘 봤을 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스페인 정복단이 걸어와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실패. 아스텍과 잉카 지역 외에는 사실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없었고 많은 수의
스페인 전복들이 간 데가 어디냐 남아있는 곳이 미국으로 가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네바다, 플로리다 등등등등 텍사스 지역으로 가요. 거기에 금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발달된 데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가지고 고립되고 하고. 재밌는 사실은 내가 미국의 뉴멕시코에서 공부했어요. 미국의 뉴멕시코에서 공부했는데 거기는 자기들이 100% 인도더라도 자기가 무조건 스페인 사람 후예래요. 근데 그것도 말이 신기한 게 뉴멕시코 지역은 아직도 북부 지역에 스페인어를 써요. 16세기에 스페인어 쓰던 스페인어를 아직까지 인디오들이 스페인어를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페인 정복자들이 250명인가 왔어요. 뭐 코로나도 코로나바카 같은 사람이 왔는데 금이 없잖아. 금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절망했고 또 인디오들한테 포위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몇 번 오고 하다가 애들이 고립된 채 거기 정착을 하고 그 후손 몇 명이 인디오들하고 혼혈을 해요. 그래서 그 인디오 스페인 사람들의 후예들이 완전히 혼혈이 되다 보니까 메스티소도 아니고 나중에는 그냥 고립된 채 인도인들끼리 살다 보니까 완전히 인디오가 됐는데 언어를 뭐 쓴다? 스페인어를 쓰면서 고립돼요. 근데 언어 이론이면 16세기에 쓰던 스페인어가 고립이 되면은 언어가 발전 못하고 그냥 16세기 때 쓰던 스페인어를 그냥 써요. 그래서 지금도 유메시코 북쪽 가면은 16세기에 쓰던 스페인어를 아직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립된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고립됐고, 그래서 미국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된 건 언제예요? 19세기. 캘리포니아 공화국이 멕시코로부터 독립한 후에 크레이크먼에서 뭐가 발견돼? 금광이 발견돼요. 텍사스에서 뭐가 발견돼요? 석유가 발견돼요. 전부가 19세기 이후의 일이었고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는 미국도 별로 먹을 게 없는 땅이었고 지하자원도 발견을 못했었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수는 아니고 전복자가 계속 내려오는데 이쪽 쪽에 살던 인디오들이 굉장히 강력했대요. 강력해서 전복자들이 오면 쏙쏙 다 죽여버려. 그래서 전복자들이 소와 말을 끌고 오다가 인디오들한테 학살당하고 살아온 사람만 전부 이렇게 페루 쪽으로 도망가고 리마가 부항구가 있었거든요. 이 부항구 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은 버려진 땅이 되고 전복자들이 갖고 왔던 소와 말만 주인이 잃은 채 몇십 마리가 여기서 놀다가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인간 수가 더해서 몇백만 마리가 여기 살게 돼요. 거대한 판파 지역에. 그래서 오늘날 아르헨티나나 이 우루과이 판파 지역 가면 아직도 셀 수 없는 소와 말이 뛰놀고 있고요. 뛰놀고 있고 세계에서 사실은 소고기를 제일 맛있는 데가 이게 아르헨티나 소고기예요. 여러분들 여행할 때 스페인이나 남미에 갈 때 소고기 먹고 싶은 거 무조건 볼 거 없어요. 한국에서도 뭐 전주치과 웬만큼 기본하듯이 아르헨티나 이름 붙은 파리아다 아르헨티나 좀 붙은 고깃집 가면은 기본은 해요. 기본을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그 사람이 안 살아요. 사람이 안 살다가 소와 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거를 18세기 스페인 사람들이 발견하고 버려진 땅이었다가 18세기 후반에 이 소와 말이 많아지니까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있죠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 여기에 부항구를 설립해요. 그게 부항구 설립하는 게 아마 정확히 기억하지 않는데 PPT에 씹어놨어요. 그 1장인가 2장이 1776년인가 그래요. 18세기 말에. 근데 아르헨티나나 이쪽이 전부 언제 독립해요? 19세기 초에 독립하죠. 그러니까 독립 얼마 전에 독립 불과 50년 전에 부항구를 설립해서 이쪽을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의 독립할 때까지 이 점은 어떻게 했다? 버려진 땅이었다. 독립을 했죠. 19세기 초에. 독립을 해봤자 사람이 살던 곳은 현재 우루과이 수도인 몬테비데오,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이 해안가 있죠. 리오델라 플라타 강을 중심으로 한 이 해안가에만 인구가 살고 있었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버려져 있다시피 해요. 그리고 대지주란 사람들은 소와 말을 키우면서 주로 요 주위에 흩어져 살았지만 거의 뭐 여러분들 카우보이 목장 가면 그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서부 영화 보면 없죠? 서부 영화 생각하면 돼요. 목장주들이 대농장주들이 이 주위에만 살았고 인구는 여기에만 있었고 따라서 한 가지 또 기억할 걸 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에 누가 살아요? 상인 중심인데요. 나머지 땅에 누가 살아요? 대지주들이 살아요. 그래서 칠레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우루과이도 그렇고 독립 이후에 또다시 당이 두 개가 출현하죠. 라틴 아메리카 예외 없이 무슨 당과 무슨 당? 보수당과 자유당. 자유당은 누구 중심? 상인 중심. 보수당은 누구 중심? 대지주 중심. 대지주는 뭐래요? 강력한 중앙 집권을 원해요. 느슨한 연방정부를 원해요. 느슨한 연방정부. 왜? 자신들 토지에서는 자신들이 권익을 보장하고 싶어서 중앙이 통제를 갖고 싶지 않죠. 반면 상인들은 어때요?
상공이 발달하면 강력한 중앙집권공화국가 통제되고 중앙이 통제돼서 자유당과 보수당이 싸움이 벌어져요. 19세기에. 20세기 초반 넘어가면 이게 자유당과 보수당의 싸움이 뭘로 넘어가냐? 결국 20세기 초반 되면 자유당과 보수당이 어느 나라에서든지 서로 손을 잡고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대충 연합을 해요. 그리고 지들끼리 다 해먹어. 대지도 상인연합이. 당은 틀리지만은. 그 대신 뭐와 뭐의 대결로 넘어가면 20세기 들어가면 자유당과 보수당이 싸우면서 자유당과 보수당은 기득권을 지키는 세력으로 바뀌고 우파와 좌파의 싸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브라질이든 우루과이든 아르헨티나든 칠레든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상식을 너들 독립 후기에는 누가 쓴다? 자유당, 보수당, 중앙집권이야, 연방정부냐. 요게 가장 큰 관건이었고 20세기 초반이 넘어가면은 자유당과 보수당 어차피 그냥 원래 자유당은 좌파적인 이면을 가져야 되는데 상인들이 그렇지 않죠. 리버럴하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보수적 좌파, 우파와 좌파의 싸움이 벌어지고 그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 현재까지. 자, 그래서 요 칠레나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나 이런 나라들은 독립이에요.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브라질 독립 이후에는 독립 때는 여기 리오데자네이루, 상파울루 요기에만 인구가 살고 있었고 거의 인구가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독립 이후에 뭘 해야 돼요? 이민을 받아야 되겠죠. 이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칠레, 특히 우루과이 여기는 대규모 이민을 받아요. 어디서? 유럽에서. 자, 그래서 오늘날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백인 인구는 거의 아마 95%, 98% 이상입니다. 나머지 mes을 수 없고 인도도 없어요. 칠레는 마지막 남은 인조가 죽음을 당한 게 20세기 초반이었나? 전부 싹쓸이 됐고요. 아르헨티나도 인도 없죠. 우루과이 남아있는 거 없고 메스티소도 인구가 없어요. 거의 백인들만 채웠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 흑인도 없어요. 나머지 소수 인구는 누구냐? 아시아계 인구들. 1960년대 이후에 원래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 칠레도 유색인종 이민을 안 받았어요. 금지했어요. 여러분들이 64년 이전에는 유색인종이면 미국 이민도 못 갔고 아르헨티나도 이민 못 갔어요. 황인종들은. 자, 그러다가 64년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케네디가 이민법을 발효해서 원래 19세기 때 중국에서 이민자를 받았어요. 철도 건설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백인 유색인종 이민을 금지했다가 케네디가 들어오서는 민주당 때 유색인종 이민을 받아들이는 법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6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에서 대규모로 미국 이민을 받지 않고 그거와 때를 맞춰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색인종을 이민을 허가해요. 그래서 한국 인민들도 굉장히 많이 갔어요. 일본 인민도 많이 갔느라고. 특히 일본은 어디로 많이 갔냐? 브라질로 많이 갔고요. 브라질, 페루로 많이 갔고 한국 사람들은 어디 많이 갔냐? 아르헨티나, 칠레로 많이 갔어요. 한국 사람들 참 칠레는 안 가서 칠레는 이민 안 받았고 아르헨티나 있죠. 대유색인종. 아르헨티나 주 어디죠? 아르헨티나를 많이 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많이 간 이유 뭐냐? 60년대 한국은 농업국가였고 아르헨티나에서 여기를 농지로 개발하고 싶었어요. 대부분 버려진 땅이어서 한국은 농지가 부족하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 때 아르헨티나 가서 산업이 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60년대 쌀이 부족할 때였어요. 그래서 농업 이민을 한국 정부에서 적극 장려했고 아르헨티나에서 적극 장려했는데 농업 이민 실패했다 성공했다? 여러분들? 실패했다 성공했다? 아르헨티나 한국 교민 중에 농사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실패했어요. 왜냐면 아르헨티나에서 한국 사람이 이민이 가가지고 농사 짓는 거 싫어하고 처음에 농업 이민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 6개월 1년만 지나면 다 여기를 도망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와가지고 여기서 전부 장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래 무슨 장사냐? 옷장사. 그러니까 이쪽 아르헨티나 이쪽 주에 한국 사람들이 거의 섬유업계를 꽉 잡고 있습니다. 옷장사 잡고 있고 아직까지 이어내려오고 있고. 자, 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하도 이민을 와가지고 농업 이민 왔는데 나중에 그 옷장사로 바뀌니까는 옷장사한다는 건 현지의 옷장사들, 현지의 섬유업자들을 부딪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80년대 이후에는 한국에서 더 이상 이쪽 아르헨티나 이민을 안 받았고 내가 88년도 콜롬비아에 교환학생 가고 있었는데 여름방학 동안에 여기는 남미를 한번 돌리려고 했어요. 근데 비자는 안 줘요. 한국 사람이 무조건 비자예요. 지금이야 뭐 아르헨티나, 칠레 비자 없이 들어가지만 코리아는 한국 사람 무조건 비자 안 주고요. 내가 비자를 받는데 한 2달 넘게 걸렸어요. 거의 사정사정 하는 거. 브라질 비자 받는데 한 달, 2달 걸렸고 모든 걸 심사해서 그것도 복수 비자도 안 주고 단수 비자.
입국하는 것도 딱 일주일 유효, 3일 유효, 여행 일주일 만에 하고 나오라고 그러고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까지 그렇고 브라질까지 그렇고 한국 사람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볼리비아까지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구아스쿠가 여기에 있거든요. 파라과이하고 페루하고 그 브라질의 국경지대 아르헨티나 이구아수 폭포가 있는데 원래 이구아수 폭포 보면은 브라질 쪽에서 보고 아르헨티나 쪽에서 보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쪽에서 봐야 되냐면 파라과이 들어가야 되는데 파라과이 들어가려니까 한국 사람 무조건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옆에 있던 관광객 프랑스 친구들이 그 우리랑 같이 끼워서 한국 사람인 것처럼 아무래도 나한테 모자 씌워주고 선글라스 끼워주고 그 프랑스 여자애들 죽었어요 들어가니까 모르더라고요. 근데 원래 비자 없이 걸어 들어가는데 좀 무조건 동양인이면은 일본인이면 통과했는데 한국 사람이면 무조건 여권 확인해가지고 무조건 출입 금지 시켰고 그 이유가 또 여기에 뭐 이구아수 폭포 옆에 아직까지도 마을이 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또 뭐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있는데 거기 상권을 한국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딱 들어가니까 가게는 다 한국 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 면세구역이었거든요. 이게 전부 밀수한 물건이에요. 밀수한 물건 파는 곳인데 그래가지고 좀 가니까 반갑더라고요. 좀 한국 신문 보고 계시고 내가 한 달에 처음 한국 신문 봤어. 한국 드라마 저기서 보고 있고요. 그 지역은 다 상권을 한국 사람이 장악해가지고 현지 상인들이 워낙 반발하는 바람에 되도록이면 이제 신규 규제 안 되고 지금은 다 옛날 얘기예요. IMF 때 이후에는 한국 규제 많았었는데 아르헨티나 국가보다 낫죠. 평생 모아온 돈을 쫄딱 망해가지고 전부 이분들이 상당수가 괴로워하고 은행 뭐 그래서 10억을 예금했다. 그게 하루아침에 1000만 원도 안 돼. 한 100만 원도 줄어들어. 그래서 이분들 상당수 몇십 프로 건너가서 또 홈리스가 되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아픈 역사인데 그 한국발 아시아발 위기가 아르헨티나 하면서 또 교민분들 선정했고 어쨌거나 다시 기억해둘 건 여담이었고 이쪽은 전부 뭐였다? 이쪽은 사람이 살려는 적이 아니었다. 국립이 임명을 얻었다. 자, PPT. 근데 국가별로 역사가 바뀌어요. 칠레하고 아르헨티나가 있잖아요. 같이 이민으로 성장한 국가인데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대표적인 투자 기피 국가예요. 여러분들 아르헨티나에 투자하고 싶다면 난 말리고 싶어요. 아르헨티나 알겠지만 아르헨티나는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절대 안 만들어줘. 대표적인 포퓰리즘이 지배하는 국가예요.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 세계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어떻게 아르헨티나가 못 살 수 있는지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유가 어떻게 아르헨티나가 못 사는 게 3대 경제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못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너무너무 많은 지하자원을 갖고 있고 너무너무 엄청난 땅덩어리, 너무너무 엄청난 농산물 자원을 갖고 있는데 못 살아요. 국민의 50%가 90년대 말 이후에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졌어요. 하루 세끼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풍부한 논축산물 자원과 지하자원을 가지고 똑같이 이민을 받아야 되는데 칠레는 상대적으로 땅덩어리가 길어요. 좁아요. 길어. 땅덩어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남쪽은 북극이라 남극이라 쓸모가 없고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서 차로 다니면 1시간 내다 돌려요. 워낙 좁아가지고 길기만 해서 땅덩어리가 쓸모가 없어. 지하자원 나는 거 없습니다. 독립해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에 사실은 가장 못 사는 국가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하자원이 역설이에요. 지도에 펴놓고 미국 빼고는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아무 데도 없어요. 이게 지하자원이 저주라고 하는데 칠레는 첫 번째 독립 이후에 1800년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요. 원래 이 사막은 페루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칠레가 지하자원이 없다고 했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요. 칠레 대 페루, 볼리비아 이렇게 전쟁이에요. 누가 이길까? 칠레. 칠레는 다른 인접 국가와 전쟁을 벌여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진 적이 없습니다. 칠레군이 점령해요. 승리하고 페루의 리마까지 점령해버려요. 페루는 사실 못 살 수가 없는 국가였어요. 잉카 제국이 수도가 있던 곳이죠. 잉카 제국이 발달된 문명이 있던 곳이지, 스페인 부왕국가 있던 곳이지,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 기간 내내 가장 중요했던 지역이 두 지역인데 멕시코와 페루였어요. 그런데 못 살아요. 모든 사회 기반이 이미 독립 전부터 스페인 사람들에서 구축이 돼 있었고 상공이 중심지였는데 이런 엄청난 크기의 페루가 요만한 크기의 칠레한테 져요. 이 전쟁이 여기가 볼리비아는 내륙부로 전락해요.
페루는 아리까를 상실해요. 페루는 이 상실이 너무너무 엄청난 게 오늘날도 이 아리까 사막에 엄청난 양의 지하 자원이 묻혀 있고요. 원래는 칠레는 지하 자원이 없던 곳인데 이걸 정리한 결과 칠레의 이 사막에 구리나 아연이나 이런 엄청난 막 있고요. 그런데 한국하고 칠레하고 FTA가 맺어졌어요. 그런데 칠레에서 FTA가 맺은 다음에 한국이 그 덕에 FTA 덕에 요 사막에 있는 우리는 칠레에 있는 구리나 이런 거를 무관세로 한국에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하고 한국하고 FTA 보면 한국이 무역 적자처럼 보여요. 수입이 한국이 칠레로부터 수입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실제로 왜냐하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지하 광물 있죠. 지하 광물을 많이 수입해서 보고요. 지하 광물을 빼면은 사실은 한국이 좀 더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혹자는 한국하고 칠레하고 FTA 했는데 한국한테 이익이 없는데 항상 무역 적자가 아니에요. 지하 광물을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굴이 들어와야죠. 이 전쟁 결과 페루는 재정 수입의 3분의 1이 감소해요. 엄청난 손실이에요. 이 사막에서 나는 지하 작물을 잃으니까 재정 수입 감소하고 오늘날 북부의 산업 유출이죠. 칠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볼리비아는 이 전쟁으로 국력이 거의 반 이하로 삭감을 해요. 국가인데 바다가 없어. 볼리비아 그럼 수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 볼리비아가 너무너무나 태평양 동맹이 일원이 되고 싶은데 태평양을 끼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볼리비아는 아시아 국가로 수출을 하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칠레가 길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지금 칠레하고 볼리비아는 서로 원수지간인데 볼리비아가 툭하면 지금도 칠레를 국제재판에 제소하겠다고 그래요. 그 잃어버린 그 바닷길을 돌려달라고. 칠레가 내줄까 안 내줄까? 절대 안 내주죠. 그리고 칠레의 국력이 볼리비아의 몇 배인데 감히 볼리비아가 무슨 배짱으로 전쟁을 벌여. 볼리비아는 해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다가 없는데 해군이 있어요. 라파스, 띠띠까까우스의 배를 띄워내 상징적으로 우리는 태평양은 원래 우리 거였다 하고 상징적으로 해군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쌍한 해군이고요. 강성한 칠레군 독립 이후부터 2차 대전 이전까지 독일군에 훈련받아요. 칠레와 독일은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어요. 칠레, 독일, 스위스는 왜 그랬을까? 아까 이민의 역사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아르헨티나는 주로 어디서 임을 받았냐?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임을 받았어요. 오늘날 아르헨티나에서 쓰이는 스페인어를 들으면요, 굉장히 이탈리아가 혹시 이탈리아 들어본 사람 있어요? 이태리 영화 보면 뭐 혹시 가파도 대부 같은 영화 보면 이태리어는 끝을 올려요. 세뇨레 꼬메스타 이런 식으로 끝을 올리는데 스페인은 보통 꼬메스타 세뇨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에 쓰이는 스페인어는 이태리처럼 끝을 올려요. 꼬메스타 고세 꼬메스타 부에노스디아스 이런 식으로 올리거든요. 사실 그게 이탈리아의 이민의 영향이고 상당수 이민이 어디서 왔다? 스페인 또는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엄마 찾아 산말리 봤죠? 그 배경이 되는 게 누구예요? 이탈리 소년이 아르헨티나로 가정부로 간 자기 엄마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 뭐예요? 엄마 찾아 산말리. 산말리 돼요? 이태리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산말리 마일리지가 한 15,000, 12,000마일 될 거예요. 그게 산말리예요, 그게. 엄마 찾아 산말리. 자,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문화적으로. 칠레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이름이 안 받고 대부분 이민자가 어디서 왔냐? 스위스하고 독일에서 왔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부 유럽 사람과 북부 유럽 사람의 차이. 어떨까요? 이태리, 스페인 다 시에스타가 있어요. 점심 먹고 낮잠 자요. 스페인 사람들 하루에 5번 먹어요. 독일은 안 그래요. 독일 가면 내가 독일 가기 싫어하는 게 독일은 주말에 식당도 안 열지 보통은 스페인 식당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밤 9시 다 식당이 문을 열어요. 특히 스페인은. 독일은 밤 9시 되면 식당이 문을 닫아요. 6시만 되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 스페인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자, 굉장히 독일과 스위스의 영향력이 강해가지고요. 지금도 국민성이 남부 유럽, 스페인이나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어디에 가깝냐? 독일적인 정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독일과 스페인, 독일과 이태리 정서 차이가 모른다.
그리고 간단해요. 그냥 오늘날 독일 BMW 자동차 생각하고 또 만드는 기술하고 이탈리아의 정서 생각하면 될 거예요. 파스타하고 뭐 시에스타 나오고 솔레미오 나오고. 자, 그 국민성이 어떠냐? 똘똘 뭉치는 국민성이 많아요. 굉장히 철저해요. 그러니까 7년을 사실 일하다 보면 내가 남미 가면 학회를 가든 뭐 비즈니스를 하든 미팅을 하잖아요. 뭐 대통령이 오고 뭐 중요한 학회를 8시까지 시작한다고 보면 8시 10분부터 시작하면 8시 반이 돼야 시작해요. 스페인이고 이태리고 내가 남미고 어딜 가서 9시 시작했다가 9시 시작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침에. 늦게 시작해요. 약속 시간 정확히 지키는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이메일 보내면은 정확히 답 주는 거 절대 못 받고 여름 특히 스페인 7, 8월 답하잖아요. 아, 2달 뒤 지나고 3달 뒤에 와요. 7, 8월은 아예 답을 안 줘. 답을 안 줘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 답해. 내가 정말 얘기하기 싫은 건 솔직히 콜롬비아나 멕시코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극면해. 메스티소가 많은 지역은 좀 미안한 얘기인데 극면해요. 근데 그게 또 멕시코 메스티소를 식민시대 때부터 근면할 수밖에 없어서 일을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먹고 살아야지. 주인님 위해서 일을 해줘야지. 낮잠 시간도 없고 근면한데 이게 문제는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 스페인 사람들 정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식민지 지배했어요. 스페인 사람들과 얘기하면 정말 짜증나는데 실컷 막 얘기해. 그럼 결론은 뭐냐면 우리 얘기했어. 하지만 그 일은 네가 나를 위해서 해줘. 이런 식이야. 정말 짜증나. 소용지도 없는 이런 정서가 돼 있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 한마디 하면 스페인 사람들이 얘기고 남미 애들도 내가 하면 2~3마디 해요 보통. 길어야 3~4마디야. 스페인 아르헨티나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 2주 전이니까 스페인하고 전화해서 그냥 2~3분이면 끝날 전에 1시간이 걸었어. 밤에 그 스카이프로 전화하는데 정말 짜증이 크게 나더라고. 내가 말을 끊어. 그럼 내 말 끊고 자기 할 말만 해. 아르헨티나 사람들 정말 많이 많아요. 진짜 많이 많아. 90%가 뻥이야다. 가끔씩 아르헨티나 갈 때 아르헨티나 남자에 사랑에 빠진 여자들이 있어요. 우리도 내가 아는 사람 한 명 사랑에 빠진 여자 우리 과 한 명 내가 아는데 그치? 보통 뭐 문학을 사랑하고 사견적인 걸 좋아하고 이런 여자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게 참 현실적인 걸 좋아하면은 이 허상 속에 살게 되니까는 라틴인들 특히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만나도 10년 친구처럼 10년 만나도 오늘 어제 만난 것처럼 여자를 만나면 무조건 그냥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심한 게 아르헨티나 분들이 심해요. 이태리도 심해요. 한 가지 여담인데 여러분들 컬처 코드란 말 아세요? 컬처 코드. 책까지 나왔어요.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한 몇 년 전에 한국 기업에서 굉장히 컬처 코드인데 뭐냐면 광고나 이런 걸 할 때 문화 코드를 알아야지 그 국가에서 제대로 광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브론이나 그 다음에 GM이나 이런 곳에 광고를 맡던 유명한 문화인력자가 있었는데 문화인력들이 그 광고 또 개입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광고학자고 그 사람이 만든 광고는 다 성공했어요. 뭐 낭방인가? 낭방, 에스테로데, 뭐 GM, 뭐 그다음에 뭐 제규어 같은 거 광고를 그 다음에 책을 썼어요. 책을 써서 컬처 코드인데 한국에서 몇 년 전에 굉장히 인기 있었고 이게 뭐냐면 그 문화에 따라서 문화 코드를 읽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광고해야 되는 건데 대표적인 실패작이 자기가 에스테로드를 프랑스어로 광고를 만들었고 미국에서 광고를 했는데 똑같은 광고가 프랑스는 대박이 났고 미국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났대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가 처음에 프랑스 상대로 에스테로드 광고 봤을 때 굉장히 여성이 섹시함, 여성적인 걸 강조했대요. 근데 같은 거를 미국에서 광고하니까 미국 여자들이 굉장히 불쾌했대요. 그래서 미국에는 절대 화장품 광고할 때 여성이 성적인 걸 절대 내세우면 안 된대요. 절대. 프로세스 국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래서 절대 여성이 성적인 걸 내세우면 그 섹슈얼 허레스먼트를 느끼기 때문에 화장품 광고인데 뭘 했냐? 여성이 프로페셔널한 거. 여성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여성이 프로페셔널 면을 부각시키는 게 좋고 그냥 프랑스에서 그렇게 하면 실패하고 프랑스에서는 여성적인 면, 성적인 면을 부각시켜야 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지프차를 미국에서 공부하는 때 서부 달리는 야생마를 배경으로 해서 서부 배경으로 하니까 스택하는데 프랑스나 다른 유럽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게 절대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다른 문화 코드, 국가 문화 코드가 틀리거든요. 칠레는 문화 코드가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보다 100% 틀려요. 얼마 전에 삼성 보니까 삼성이 어젠가 토요일날 신문에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가전제품 냉장고 같은 거 할 때 뭐 비키니 모든 사람들 내세웠다가 집단적으로 욕먹었다고 하는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남부 유럽은 먹혔을 거야.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영국의 식민지였고 청교도 정신 있고 뭐 성공에 있고 하다 보면 안 먹혀요. 미국도 그건 안 먹히면 안 돼. 비록 미국에서 이상한 뭐 야한 TV 있고 뭐 포로를 만든다고 하지만은 국민 정서가 청교도 국가였다는 거를 잊으면 안 되고요. 한국 오늘 우리 안 먹힐 것 같은데 이거 한국은 좀 먹혀. 나우장 가보세요. 그렇잖아요. F1 할 때 보세요. 신제품 할 때 전부 하면 한국은 그때 먹혀. 한국 이중성 있어. 겉은 이건데 속은 아니야.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표구시하는데 모든 사람이 논의할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야구장 가면 진짜 취업을 있고, 그쵸? 한국은 이중성 있어요. 스페인이 이중성 있어요. 한국 굉장히 그러면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스페인에서는 그런 여성이 성적인 것에 누가 먹힐까 먹힐까 분석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새는 역사적인 거, 문화적인 토대부터 가는 광고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광고를 때리고 싶다. 문화국적인 방식이 있자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지사장 사과했다는데 만약에 삼성 직원이고 했다면 바로 잘릴 것 같은 참고를 설정하니까 칠레는 그래서 독일의 이민 후예가 있었고요. 굉장히 정확해요. 문화 코드가 틀려요. 다른 나치 아메리카 국가하고 틀려요. 바로 이런 정신이 오늘날 칠레를 나치 아메리카 최강국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민족성이 중요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결국 뭐가 결정해요?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민족성, 이 종자가 결정하는 얘기야.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아르헨티나는 그렇고 한민족은 우리들의 특징이 있고 일본민족의 특징이 있고 칠레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칠레인들은 자 보세요. 20세기 초반까지 정치적 혼란을 거듭해요. 자유당과 보상 싸움. 근데 1930년대 보면 정당 제도가 확립이 되고요. 정당 제도가 확립된다는 얘기 뭐예요? 라틴아메리카 처음에 좌파 보수당과 자유당이 싸우다가 정당 제도가 확립된다는 얘기 뭐야? 더 이상 자유당과 보수당이 싸우지 않고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어요. 한 번은 자유당의 대통령, 한 번은 보수당 대통령. 안정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고,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운동이 연계해서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좌파 우파의 대립이 시작해요. 왜냐하면 소수의 기독교층이 모든 걸 가지죠. 당연히 여기에서 그러면 1910년대 무슨 혁명이 나죠? 볼셰비키 혁명이 나죠. 1920년대, 30년대에 들어가면 멕시코를 포함해서 저번에 그 영화 봤죠? 프리다. 거기에서도 어때요? 프리다가 20년, 30년대 볼셰비키 사회주의 혁명 운동하는데 대모하는 동참했죠.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뭐가 움직인다? 공산주의 혁명, 볼셰비키 혁명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기 시작해요. 소비에트 유엔이 1910년, 19년인가 설립이 됐죠? 17년인가? 그래서 좌파와 우파의 대립이 시작하고요. 가진자와 빈자,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계급이 대립이 시작해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운동이 193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연대돼서 대주의에 대항해요. 대주주의 아시엔다, 대농장이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고, 이건 나타나니까 마찬가지 칠레도 대농장주 나중에 뭐가 돼요? 대농장주는 수도로 돌아와서 뭐가 돼요? 항상 상호명이 돼요. 자기 영토는 어디에 있다? 지방에 대농장이 있고 본인 또 대농장이 있으면 뭐가 돼요? 상호명이 돼가지고 권력과 밀착합니다. 자, 1970년대 대통령 선거에서 마르크스주의자인 살바도르 알데가 대통령이 당선돼요. 쿠바 이후에 라틴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마르크스주의자인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어요. 미국이 쿠바에선 실패했어요. 쿠바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걸 막지 못했어요. 칠레에서 두 번째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건 막아야 될까 못 막아야 돼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죠? 닉슨이에요. 닉슨 대통령이 이건 철저히 막으려고요. 결국 미국의 CIA와 공작을 해요. 그래서 칠레 군부와 결탁을 해서 결국은 미국 닉슨 정부가 반혁명 전략을 세워서 이 정부를 정복을 시킵니다. 어떻게 정복시키냐? 피노테트 장군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피노테트 장군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이 사람이 피노테트 장군이에요. 칠레는 군인 복장도 전형적으로 독일 복장을 써요. 독일군 복장을 따왔습니다. 아직까지 독일군 계급장과 독일군 복장이 칠레 복장이고요.
피노체트 뭐 이런 칠레의 성은 백인들 대부분 독일식 스위스 성입니다. 피노체트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아이들에서 좀 사람답게 생겼죠. 이게 뭐냐면 우유 부단하는 얘기예요. 자, 미국의 군함에서 미국의 군함이 발바라이스로 직결하고요. 미국의 군함에서 공중기가 떠요. 그리고 어떡하냐? 칠레의 대통령궁을 폭격을 해요. 전투기 폭격으로 화염에 휩싸지고요. 근데 미국은 이거를 끝까지 자기들은 관여 안 했다고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공개하냐? 클린턴 대통령 때 미국은 몇십 년이 지나면 비밀문서 공개해야 되거든요. 클린턴 대통령 때 CIA 아엔데 정권 붕괴기 보고서가 비밀 유지 기한이 지나서 공개가 됐고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클린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했죠. 이때까지는 2000년대까지는 미국 공식적으로 자기들은 개입한 적이 없다. 끝까지 부정했어요. 미군 군함에서 항공모함에서 공군기가 떠가지고 전투기를 폭격했고요. 미국은 사실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나치 아메리카에서 어느 경우에도 좌파 정권이 들어선 걸 용납을 못했어요. 지금은 뭐 어떻게 손을 못 쓰지만 미국의 경제의 문제도 있고 이라크 문제 개입한 다음에 양쪽에서 전선을 확대할 수가 없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벌이고 이란 이라크 전쟁 벌이고 미국의 국력은 재정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치 아메리카가 손을 못 쓰고 있는데 더구나 지금 태평양에서는 중국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나치 아메리카는 거의 뭐 시민의 공백이 발생되고요. 대통령 마지막으로 라디오에 전달해서 마지막 대국민 성을 발표하다가 죽어요. 최후의 라디오에서 죽어요.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직도 모르고요. 대통령 경호원들은 끌려가서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고문을 해요. 고문한 다음에 죽여요. 시신에 수류탄을 해서 고문한 적이 전부 없어져요. 그리고 쿠데타 성공 일주일 동안 3만 5천 명에서 4만 명이 가는 칠레는 무작정적으로 실패하고요. 칠레 국립 경제장 화장실도 없어요. 여기 오줌 바람 그냥 그 자리에 싸야 돼. 똥오줌 그대로 먹을 것도 안 줘. 일주일 동안 무자비하게 고문해요. 체포 영장도 없이 해가지고 무자비로 지식인들 조금이라도 아이들 정권에 연대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들여서 피해 숙청을 해서 싹쓸이 해버려요. 반대팔을 싹쓸이 해버려요. 전부 죽여요. 또 그냥 죽여야 되는데 보고 그때 죽이고 그래서 반대팔하고 칠레는 강력한 독재 정권이 들어섭니다. 이사벨 아엔데 이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구냐? 아엔데 대통령 이 사람이 조카예요. 이 사람이 조카. 피노치 장군이 너무너무 원수가 됐죠. 대통령 살해 후 군부에 수배된 사람들이 10,000명을 오고 자신도 베네수엘에 10,000명이 돼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원의 집이라는 칠레의 근현대사를 바탕으로 한 책을 만들어요. 이 여자인데 그래가지고 수업도 들었었고 이 사람 아이들 살해당한 뭐 자살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조카고요. 영원의 집이라는 책을 만드는데 지금도 영화를 볼 거예요. 바로 그 영원의 집인데 재밌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돌지 말고 보세요. 보면은 나치 아메리카 그 현대사, 칠레의 그 현대사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멕시코까지 다 이해가 갈 거예요. 대농장주가 어떻게 정치에 관여하는지, 군부 쿠데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오는데요. 한국에 뭐가 있어요? 토지가 있죠. 나치 아메리카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영원의 집이죠. 영원의 집을 하면은 칠레의 근현대사가 피노체트 군부 쿠데타까지 싹쓸이 1920년 30년대 자유당 보수당이 대립하는 시점부터 그 다음에 좌파 우파가 대립해서 아엔자가 집권하고 그 다음에 피노체트가 집권하는 것까지 대소사시로 보이는데 문제는 영화 속에 뭐가 다시 올려봐. 영화 속에 뭐가 등장하냐면 마술사가 등장하고 총력이 등장하고 죽은 사람이 등장하고 유령이 등장해요. 이상하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마술적 사실주의 하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소설을 쓰는 기법이에요. 이 마술적 사실주의 기법을 사용해서 쓴 대표적인 사실이 여러분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사람이 100년 동안의 고독, 그 번역본에 따라서 100년의 고독이라고 하는데 100년 동안의 고독, 100년의 고독 신마가 틀린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도 라틴 아메리카의 소설인데 1982년 노벨문학상 받았고요. 그 마술적 사실주의가 왜 유행했냐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고 라틴 아메리카 이시 너무 거짓말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갑자기 수업하는 사람들 한 클래스 전부 다 끌고 가서 공연해서 죽였어. 사람들 끌고 가서 비행기에서 그냥 떨어뜨려 죽였어.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도 가나다 노동자 시위한다고 기관총을 쏴서 몇천 명 그냥 죽여. 만화 같지 않아요?
신문에도 안 나. 그래서 이거를 그냥 소설로 쓰면은 너무나 현실이 거짓말 같기 때문에 너무나 현실 쓰면은 소설이 뭐가 되면 그냥 픽션이 넌픽션으로 바뀌어 기사이게 될 거예요. 원래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너무나 거짓말 같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말 같은 사실을 그냥 소설에 옮기면 뭐가 돼버리면 소설이 그냥 신문기사 될 거예요. 뭐 거짓말 같고. 그래서 너무나 현실이 잔혹하고 거짓말 같기 때문에 너무나 잔인해서 거짓말 같기 때문에 이거를 독자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와닿게. 그래서 지금 오히려 현실을 환상으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먹혀요. 라틴아메리카 마스터 사회주의 기법은 라틴아메리카 현실이 너무너무나 잔인하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독자들한테 생동감 있게 알리기 위해서 기반한 거예요. 현실을 환상과 뒤섞어버려요. 그래서 소설을 만들었고요. 그 배경에서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영화를 보고 선택합니다. 영화 길어요. 나오는 배우들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고 꼭 이거를 보도록 하세요. 돌지 말고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보고 아마 다다음 시간, 이번 시간, 다다음 시간 초반까지 볼 거예요. 대서사진도 영화가 되겠죠. 꼭 보도록. 유일하게 잠깐 보는 영화 이번 것도 유일합니다.